카네기 인간관계론 3부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네, 우리가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쪽에 줄을 끄면서 봐서 그 부분은 요약식으로 읽고 그 다음부터는 정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을 피하라. 논쟁을 피하라. 나는 논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가지 방법, 즉 토론을 피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0중 8구 논쟁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법이다. 당신은 논쟁을 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논쟁에 지면 지는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의 승리를 혐오할 것이다. 자기 의사와는 반대로 설득당한 사람은 그래도 자신의 의견을 굳게 지킨다. 그냥 공허한 승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론적이고 직접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택하겠는가? 양쪽 모두 가지기는 어렵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던 사람이 그가 살아온 길은 100번이고 옳았도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죽어있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사사로운 논쟁 따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걸세. 그런 사람은 자기 성격을 망치거나 자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네. 정당성이 있는 경우라도 작은 일에는 양보하게.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환영하라. 이 8가지 정도 논쟁에서 피하는 방법을 또 설명해놨어요.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 논쟁을 피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논쟁을 피하는 또 8가지 방법. 첫 번째,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환영하고, 두 번째, 맨 처음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믿지 말라. 세 번째, 감정을 조절하라. 네 번째, 먼저 귀를 기울여라. 다섯 번째,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라. 여섯 번째, 상대방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일곱 번째, 상대방이 관심을 가져주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라.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뒤로 미뤄라. 그래서 논쟁을 피하라. 저도 읽어도 또 인간관계에서 속상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책을 계속 읽으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또 마음을 다시 누그러뜨리게 되고, 나도 그렇게 상대방한테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보는 거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두 번째는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그리고 그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 궁금하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단지 그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남을 가르칠 수 없고 단지 그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현명해지도록 하라. 그러나 그것을 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종종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실수를 범한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는 거죠. 능숙하고도 정중하게 대하면 경쟁에서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뚝뚝한 태도로 말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들 대부분은 편견을 갖고 있거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질투, 선입관, 부러움, 의심, 두려움과 자만심 등으로 우리의 판단은 대부분 흐려져 있다. 매일 아침마다 식사하기 전에 다음에 소개하는 글을 읽어주기 바란다. 우리는 아무런 저항감이나 별다른 감정 없이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라도 하면 붕괴하고 고집을 부린다. 우리는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놀라울 만큼 경솔하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는 그 믿음에 쓸데없이 집착하게 된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전받는 우리의 자존심인 것이다. 나이라는 말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며 따라서 이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움의 시작이다. 이것은 나의 저녁 식사, 나에게 나의 집, 나의 아버지, 나의 조국, 나의 하나님 등에서 보듯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기 것이라면 시계든 자동차든 혹은 천문, 지리, 역사, 의학 지식이든 그것을 헐뜯기만 하면 여하튼 불같이 화를 낸다. 우리는 진실이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해온 것들을 언제까지나 믿고 싶어한다. 그 신념을 뒤흔들려는 것이 나타나면 분개한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면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책을 소리가 좀 이상하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그 신념을 뒤흔들려는 것이 나타나면 분개한다. 그리고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 결국 대부분의 논쟁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 논거를 찾으려는 노력인 것이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인간이 되는 길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허락하는 것. 나를 허락하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스스로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부드럽고 재치 있는 태도를 취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솔직하고 너그러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불쾌한 사실을 드러내고 공격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프랭클린은 따지기 좋아하는 못된 버릇을 어떻게 극복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온화하며 사교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 자네는 지금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외에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세. 내가 알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가장 훌륭한 점의 하나가 바로 이런 종류의 호된 비난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어쩌면 이로 인해 인생이 실패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뭐라고 여겨집니다. 혹은 현재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50년 동안 독설적인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독설가인 프랭클린이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성격을 죽여서 그 이후에 50년 동안 독설적인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독설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돼. 그리고 누군가 자기에게 독설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허락해야 돼요. 나에게 허락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다정하고 협조적으로 질문하고 그들의 처사가 매우 옳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부드럽게 누그러들면서 우리 사이에 맴돌던 긴장감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더군요. 그들의 처사가 매우 옳았다. 잘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2000년 전 예수께서 속히 너희 적과 하회하라고 가르쳤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외교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고객이나 배우자 또는 적들과 논쟁을 하지 말라.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들을 화나게도 하지 말라. 다음의 원칙을 사용해 보라.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 경찰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중요감을 느끼고 싶어 했다. 내가 죄를 인정했을 때 그의 자부심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용서하고 자신의 넓은 큰 도량을 보이는 것이다.
그의 말이 전적으로 옳고 난 전적으로 틀렸다고 인정했다. 즉시 솔직하게 성의를 다해 잘못을 인정했다.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실수엔 결과적으로 희생이 따르는 법이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죠. 사장님도 예전보다 더욱 저를 신임해 주셨습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무언가 고결한 느낌을 갖게 된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무언가 고결한 느낌을 갖게 된다.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라는 거죠. 제가 잘못했을 때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요. 전투의 패배의 책임은 내가 지겠소. 패한 책임은 내가 지겠소. 용기와 인격을 갖춘 장군은 역사상 그리 많지 않았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 이 뒤에부터는 제가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꿀 한 방울이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퍼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떨까? 그 사람도 당신처럼 과연 속이 후련할까? 당신의 그 도전적인 음성이나 저기에 찬 태도가 그로 하여금 당신에게 쉽게 동조하도록 만들어줄까? 우드로 윌슨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에게 대든다면 나도 금방 두 주먹을 움켜쥘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다가와 우리 앉아서 같이 이야기해봅시다. 만일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서로 다른지 또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봅시다 하고 말한다면 서로의 의견 차이가 결국 그다지 큰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점은 적고 오히려 같은 점이 많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서로 잘 지내기 위한 인내심과 솔직함과 의욕만 있다면 우리는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우드로 윌슨이 한 말의 참뜻 존 디 록펠러 2세처럼 깊이 깨달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1915년 당시 록펠러는 콜로라도주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미움을 받던 사람이다. 성남 강부들이 콜로라도 석유와 강철 회사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 회사는 록펠러의 소유였다. 회사 기물이 파기되고 군대까지 동원되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파업하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서로에 대한 증오가 하늘을 찌르는 바로 그때 록펠러는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하려 했고 결국 그는 성공했다. 어떻게? 동지를 포섭하는데 몇 주일을 보낸 록펠러는 파업 광부 대표들에게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한 걸작이었다. 증오의 파도를 가라앉혔다. 우호 세력도 생겨났다. 이 연설은 매우 우호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파업 광부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싸웠던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채 일터로 되돌아갔다. 그 유명한 연설의 서두는 다음같이 시작된다. 얼마만큼 우정이 넘쳐있는지 잘 음미해보자. 명심할 것은 록펠러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 목을 나무에 매달고 싶어하던 사람에게 연설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료봉사대 앞에서 연설하는 것보다 더 온화하고 다정하게 연설했다.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많은 가족을 만나보았고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은 낯선 사람들로서가 아닌 친구로서이며 우호의 정신과 공동의 이익, 제가 여기 있게 된 것도 다 여러분들의 덕택이라는 등의 구절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제 생에 있어서 특별한 날입니다. 이 훌륭한 회사의 임직원과 근로자들의 대표를 만나게 된 것은 영광은 오늘이 처음이며 따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오늘의 만남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2주일 전에 이렇게 모였더라면 저는 여러분 중 몇 사람의 얼굴만 알아보는 낯선 사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지난주 동안 남부 탄광촌을 모두 방문하여 그 자리에 없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근로자들의 대표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서로 낯선 사람들이 아닌 친구로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의 공동이익에 대해 의논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우호 정신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회사의 직원과 근로자 대표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 덕분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여러분 중 어느 한편에도 끼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 모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주주와 이사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경이로운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아닐까? 록펠러가 다른 방법을 택했다고 가정해보자. 광부들에게 넌지시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치자. 그가 모든 법칙을 동원하여 논리적으로 광부들의 잘못을 입증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광부들의 분노는 더 커졌을 것이고 더 많은 증오와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나쁜 감정과 증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그의 마음을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 아이들을 꾸짖는 부모나 윽박지르는 직장 상사와 남편, 그리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내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을 강제로 윽박지른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당신이나 나의 것과 똑같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그들의 생각이 바뀔 확률은 더 높다. 링컨은 100여 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 한 통의 쓸개즙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망고의 진리이다. 그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우선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 주도록 하라.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방울의 꿀이며 상대의 이성에 호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파업하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일이 크게 도움된다는 사실을 사업가들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화이트 모터사의 2,500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단일 노동조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켰을 때 사장 로버트 블랙은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매도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칭찬했다. 평화롭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찬사의 광고를 게재했다. 야구 방망이와 글러브 여러 벌을 구입해주면서 공터에서 야구를 하도록 권유했다.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볼링장을 내주었다. 엄청 좋게 결론이 났습니다. 배심원들께서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들께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인간의 심성을 잘 알고 계시는 배심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의 중요성을 쉽게 통찰하실 것입니다. 그는 밀어붙이지 않고 강압적인 방법도 쓰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웹스터는 부드러운 말로 조용하고 다정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당신에게 파업 사태를 해결하거나 배심원들을 설득할 일이 결코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부탁할 일은 생길 수도 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이 온건한 이야기 방법이 얼마만큼 유용한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엔지니어링 OL 스트러브는 전세금을 깎고 싶었다. 저는 주인에게 임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즉시 집을 비우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려준다면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희망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도 전세금을 깎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내가 배운 방법을 써보자. 집주인과 그의 비서가 제 편지를 받자마자 즉시 저를 만나러 왔더군요. 다정하게 반기면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세금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1년 정도 더 살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자. 집주인은 자신의 골칫거리를 저한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처럼 만족해하는 입주자를 보니 더할 나위 없이 흐뭇합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전세금을 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실내 장식은 어떤 것으로 해드릴까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깎으려고 했다면 저 역시 다른 세입자들과 똑같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따뜻한 태도로 진심으로 고맙게 여겼던 방법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딘 우드코크는 전기회사의 부서 책임자였다. 전봇대 위에 있는 어떤 기기를 수리해달라는 주문이 그의 부서에 떨어졌다. 이런 작업은 좀 전까지 다른 부서에서 해왔는데 최근에 그의 부서로 옮겨왔다. 그의 부하 직원도 이런 일을 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이 일에 대한 주문을 받기는 처음이어서 부서원들 모두가 이 일을 놓고 자기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한데 관심이 집중되었다. 현장에 나갔다. 전봇대 위에 달랑 매달려 있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기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유난히 여론에 신경 쓰는 법인데 우드코크는 그 카메라맨에게 그 광경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즉 두 사람이 해도 될 일을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길 위에 있는 카메라맨에게 다가갔다. 우리 일에 관심 있으신가 보군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어머니는 귀사에 주식을 투자하는데 아마 이 광경을 보시면 눈이 번쩍 트일 테니까요. 어머니는 아마도 투자를 잘못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당신네 같은 회사에서는 쓸데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려봤는데 이제 그 증거가 생긴 셈입니다. 신문 또 이런 사진을 보면 반가워할 테고요. 나부터도 하긴 그렇기도 하겠군요. 나부터도 당신의 입장이라면 똑같은 행동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보통 때 같으면 두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그에게 주지시켰다. 그 광경을 찍던 사람은 카메라를 치우고 그와 악수하면서 상황을 설명해 준 것에 감사했고 우드코크는 곤욕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다. 우리 강좌에 나왔던 또 다른 사람으로 뉴햄프셔 주 리틀톤에 사는 제럴드 H. 위는 우호적인 방법을 통해 한 손해배상 클레임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해결했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이른 봄날 겨우내 꽁꽁 얼어붙은 땅이 채 녹기도 전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여느 때 같으면 길 양옆에 배수구나 도랑으로 흘러들었을 물이 제가 막 지어놓은 집터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수리비가 $2,000 이상 나왔는데 이런 손해에 대비해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자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배수관을 집 근처 설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에서 배웠던 원칙들을 되새기며 화를 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청업자가 최근에 서인도 군도에서 보낸 휴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알맞은 때가 왔다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후 하청업자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복구 공사를 자기가 해주겠다며 앞으로 그리는 재발하지 않도록 배수관을 설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일 우호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맡게 하는데 훨씬 큰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여러 해 전 내가 미주리 서북부의 한 시골 학교까지 나무숲 사이를 맨발로 통학하던 어느 날 해님과 바람에 대한 동화를 읽은 적이 있다. 해님과 바람, 동화 다 아시죠? 해님이 어떠한 남자의 옷을 쉽게 벗게 했다. 그거잖아요. 또 다른 예화가 뭐가 있을까요? 자, 메릴랜드 주 루터빌에 사는 F. 게일 코너는 구입한 지 4개월 된 자신의 승용차를 세 번째 보증 수리 받으러 갔을 때 이 방법을 증명해 보였다. 게일은 우리 강좌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다. 조목조목 따지거나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서비스 담당 책임자에게 이야기해봐야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리점 사장인 화이트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고 친구들의 말을 빌리면 이 대리점 가격이 아주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단연 뛰어나다고 하자 사장은 기뻐했죠. 그리고는 자기가 당한 문제를 이야기했고 사장님의 훌륭한 명성에 흠이 될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벗고 나서줬겠죠. 오히려 자기의 차도 빌려줬고요. 자, 이솝은 또 다른 예시예요. 이솝은 크로소스 궁에 살던 그리스의 노예였는데 기원전 600년경 불멸의 우화를 썼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솝의 진리는 26세기 전의 아테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보스턴이나 버밍햄에서도 여전히 진리로 남아있다. 해님은 바람보다 빨리 당신의 옷을 벗길 수 있다. 또한 친절한 태도와 우호적인 방법은 이 세상의 온갖 공갈과 비난보다 더 쉽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 링컨이 한 말을 명심하라. 한 방울의 꿀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찾는다. 다섯 번째, 12가지 있거든요. 다섯 번째,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네네 하고 말이 나오게 하고 아니오라는 말을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하라. 가능하다면 나와 상대방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라. 그래서 하다 보면 그 말 때문에 또 다른 말도 아주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해요. 아니오라고 하면 또 아니오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라는 말이 어쨌든 나오도록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우리 강자의 스폰서인 에디 스노는 한 가게 주인이 그로 하여금 네네 하고 말하게 하는 바람에 그 집 단골이 되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에디는 활 사냥에 흥미를 가져 활가게에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돈을 투자했다. 그는 동생을 위해 가게에서 활을 빌리려고 했다. 활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다른 가게도 전화했죠. 그러자 그 다른 가게의 주인이 아주 상냥한 게 정말 유감이지만 형평상 활을 대여해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대여해 간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몇 년 전이죠 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그 주인이 아마 그때는 25달러 내지는 30달러 지불했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아끼고 싶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필요한 장치가 전부 갖춰진 34달러 95센트짜리 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여받는 값에 고작 4달러 95센트만 더 지불하면 완전한 한 세트를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대여를 안 한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느냐고요? 물론입니다. 저는 즉시 네 그래요 하는 반응을 보였고 그 가게로 가서 활 세트를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더 구입하고 그 후부터는 그 가게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천덕꾸러기인 소크라테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인 것이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가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했던가? 천만의 말씀이다. 소크라테스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노련한 사람이었다.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이라고 불리는 그의 방법은 내내 반응을 유도해내는데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했다. 그리고는 한 가지씩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나갔다. 그는 상대방이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귀를 쓰고 반대했을 어떤 결론을 상대방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스스로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질문했다. 중국인들은 지혜가 풍성한 동양의 옛 격언을 알고 있다. 살며시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중국인들은 인간성을 연구하는 일에 무려 5천여 년을 보냈으므로 그로 해서 중국 문화가 이루어졌고 많은 지혜를 축적했던 것이다. 살며시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Get the other person saying yes, yes immediately.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즉각 네네 하고 대답하게 하라. 6번째,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벨트. 상대를 설득하려고 자기만 수다스럽게 떠드는 사람이 많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일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많이 안다.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끈기 있게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들어라. 듣는 거 저 되게 잘하는데 맞죠? 끈기 있게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써서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 사장이 제가 대신 말해드리지요. 하더니 제가 가져간 샘플을 꺼내 보이면서 그것에 대해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제품의 장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더군요. 그리고 제 대신 그 사장님은 토론에서 제가 취할 역할을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스처를 몇 가지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미난 토론으로 해서 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주문 중에 가장 컸는데 50만 야드 이상의 직물을 총액으로 약 160달러나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목소리가 쉬지 않았다 하면 아마 그 계약을 놓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는 일은 사업상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도움을 준다. 이야기를 듣는 거 제가 잘하기 때문에 그냥 인내심 있게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일단 처음 저도 읽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읽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큐벨리스는 장차 자신의 고용주가 될 사람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는 상대방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부분의 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호감을 샀던 것이다. 잠자코 들어주었다. 리처드 프라이어는 우리가 원하던 타입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직원이 제일 먼저 그를 면담하면서 이 직업에 따르는 모든 부정적인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프라이어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는 약간 실망하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을 그에게 한 가지 말해주었는데 그것은 독자적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점에 대해 말하는 동안 그는 제 사무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을 차츰 떨쳐버리더군요. 몇 번인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가다듬는 것 같더라고요. 때때로 그의 생각에 덮쳐 몇 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면담이 끝날 쯤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확신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으로 입사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우리가 하는 자랑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해낸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법이다. 만일 당신이 적을 원한다면 친구를 능가하라. 그러나 친구를 원한다면 그가 당신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일 당신이 적을 원한다면 친구를 능가하라. 그러나 친구를 원한다면 그가 당신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친구가 우리를 능가할 때 그들은 자기 중요감을 느끼지만 우리가 그들을 능가하면 그들은 혹은 그중 적어도 몇 명은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저는 일을 잘했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었습니다. 헨리에타는 우리 강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저와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비난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했고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강좌에서 몇몇 제안을 배우고 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덜 하고 대신 동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들에게도 자랑할 게 많이 있었고 제 자랑을 듣는 것보다 자기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더군요. 이제는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에게 즐거웠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이 원할 때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할 때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라. Let the other person do a great deal of the talking. 상당한 양의 말을 하게 하라. 7번째, 7, 8, 9, 10, 11, 12 6가지 남았어요. 타인에 의해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 타인에 의해 강요된 의견보다 스스로 생각해낸 의견을 우리는 더 신뢰한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아돌프 셀츠는 한 자동차 쇼룸의 영업 부장으로 우리 강좌에 3년 한 적이 있었는데 사기가 뚝 떨어진 세일즈맨에게 의욕을 되찾게 해줄 필요성을 깨달았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정직, 솔선수범, 낙관주의, 팀워크, 근면성실하게 열성적으로 근무하는 것. 그들은 저와 일종의 도덕적인 거래를 한 셈이죠. 제가 맡은 부분을 실천했으므로 그들도 결심한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과 희망사항을 놓고 서로 의논한 것은 그들에게는 마치 필요한 주사를 한 대 맞는 것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라. 그리고 너가 지킬 것을 이야기하라. 억지로 뭔가를 산다거나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받고 있다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 욕구, 생각에 관해 누가 물어주기를 좋아한다. 이 진리를 터득하기 전에 수천 달러를 손해본 유진 웨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그는 스타일리스트와 직물업자들을 위한 스튜디오 디자인을 팔았다. 웨슨은 뉴욕의 어느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를 3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다. 그는 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디자인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그려간 스케치를 자세히 보고는 안 되겠네 웨슨, 오늘도 안 되겠는걸? 하고 말했습니다. 150번씩이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웨슨은 자기의 생각이 틀에 박혀 있음에 틀림없다고 단정짓고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을 이용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연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새로운 의욕을 되찾아 보려는 결심을 했다. 저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미완성 스케치 몇 점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고객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스케치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고객은 며칠간 나한테 맡겨놓게 웨슨.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를 찾아오시게나. 사후로 다시 방문한 웨슨은 그가 요구한 제안을 받아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 고객의 아이디어에 따라 스케치를 완성했다.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일방적으로 사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아이디어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디자인을 창조한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그가 샀습니다. 뭐가 필요하는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일은 비즈니스와 정치일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조금 목이 아프기 때문에 물 좀 마시고 나머지 부분 읽어볼게요. 이 12가지가 이 책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 6가지를 다음 시간에
읽게 하겠습니다. 짠!